네, 인간의 이해 6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해서 우리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최상의 지배자의 위치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러한 저술, 책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교시에는 바로 그렇게 최상위 지배자 위치에 오르게 된 그런 동기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이제 존재였었던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어느 날 이렇게 두뇌 혁명이라고 하는 인지혁명이 번쩍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인지적인 능력들이 굉장히 그 지혜적인 능력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정보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같이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정신을 갖다가 갖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농업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정착을 하면서 어떤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활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집단이 좀 더 커지고, 집단이 커짐으로써 또 거기에서 어떤 정보 또 이런 것들도 전달을 하게 되고, 또 문자도 발명을 하면서 그러한 정보들, 지식들을 갖다가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정신을 갖다 더 키워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다음 단계인, 그러면서 조금 더 집단이 커지고 국가적인 크기, 굉장히 커다란 단위로 이제 이렇게 커지면서 바로 이제는 이제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서의 어떤 다툼, 경쟁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인류 통합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싹 트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화폐 경제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화폐 경제는 문화를 갖다가 통합하는 힘으로 작용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물건을 갖다 직접 서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경제적인 개념을 갖다가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런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 물물 교환을 뛰어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진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물건을 들고 먼 데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화폐라는 그런 그 존재를 갖다 통해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또 이동하기도 편하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들어내게 됐고, 또 특히 이제 그것들이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제 화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갖다 부여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런 이제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초기에 만들어진 이제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어떤 중량을 가진 그런 금속 덩어리 이런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중동에서 이제 처음 만들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보통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에 화폐는 이제 중량으로 이제 중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때가 아마 이건 이제 성경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인데요.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는 은 8.33g. 요거를 갖다가 1세겔 이렇게 이제 그때 기준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제 화폐는 권력자가 보증하는 그러한 이제 주화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화폐 경제가 정착을 하면서 이제는 거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화폐는 결국은 이제 화폐 자체가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돈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화폐 자체가 어떤 그런 어떤 신화적인 존재?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가 어떤 이제 신화의 산물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또 정치, 종교, 신화와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제 통합 과정에서 이제 문화를 통합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제국을 갖다 이제 겸손을 하게 되는 거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영토 측면에서도 굉장히 영토가 확장이 되어 있는 이러한
요소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기간 보편적인 정치 시스템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는 자유로운 어떤 제국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내에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그런 어떤 이제 국가적인 형태를 갖다가 통합해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고 그러죠. 특히 로마 제국의 경우도 왼쪽에 보시는 저 그림은 저 사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율리우스 시저예요. 예. 바로 최근에는 카이자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요게 이제 그 발음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시저라고도 읽고 카이자르, 케사르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읽는데 바로 그 왕을 갖다 이제 표현하면서 이 로마 제국이 주변에 있는 제국을 갖다가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작은 집단이 큰 제국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고 그러한 큰 제국을 만들면서 제국의 문화가 구축이 되는데 바로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의 어떤 피지배 민족의 문화도 수용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시민권을 갖다 주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배 민족이 그러면서 지배 계급과 같은 그런 동일한 그런 어떤 이제 지위를 갖게 되고 같은 어떤 이제 지위를 가진 시민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커다란 제국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제국을 갖다 설립한 사람들의 힘은 이제 힘을 갖다 이제 분배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약화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혼성 엘리트 그룹이 이제 제국을 갖다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공화정, 또 뭐 민주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로마 시대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제국 건설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제, 종교들이 이제, 확산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종교도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의 종교인, 수렵 채집 시기에는 애니미즘, 동물이라든가 또는 나무라든가 이런 자연 그런 어떤 물질을 갖다 이제 숭배를 하고 거기에 정령이 있다고 이제 믿었었는데 농업혁명 초기에는 농작물이 많이 생산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농업혁명 초기에는 다신교예요. 풍요를 갖다가 가져다 주는 신이 있다. 또 가축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신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신이 있다라고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초기의 애니미즘에서 다신교로 바뀌게 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제 형태의 이제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되죠. 지역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일신교, 여러분들 잘 아는 유대교죠. 예. 유대교에서는 우리 신만이 오로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의 단일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역적인 일신교가 유대교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신교는 바로 기독교예요. 예, 전능한 신이 온 세계를 갖다 관장을 하고 있다.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 신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진화론적인 과정을 통해서 종교도 자꾸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러한 한편에서는 인본주의적인 종교도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떤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본성을 갖다 깨닫는 즉 깨닫게 되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인권주의의 측면에서는 사람의 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권은 절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 조금 다른 이념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역사라는 것은 무산계급, 가지지 않은 자들이 만들어간 그러한 발자취에 의해서 쌓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의 성경 비결은 사후 깨달음의 오류라고 하는 역사를 갖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돼요. 역사는 왜 그렇게 전개를 되었는지 사실은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역사라는 거. 그래서 우리 표현을 하잖아요. 역사에는 뭐가 없다? if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온 거를 지금 뒤바꿀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역사는 너무 많은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호관계,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관계들이 이제 얽혀 있고 또 환경적인 요소도 얽혀 있고 그렇다는 거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예언에 잘 들어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되는 과정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잘 맞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도 굉장히 우리 그 기상청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열심히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예보를 딱 냈는데 그 예보대로 맞지가 않아. 바로 그런 것도 이제 날씨 아니에요, 그렇죠? 예언과 다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예측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석유의 가격, 온 나라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이러니까는 산업적인 그런 어떤 활동이 위축이 돼서 석유 소비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다 보니까 석유 소비가 진짜 줄어들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또 그렇지 않게 또 반응하는 부분도 있어요. 보수가 힘을 쓸 것이다. 그러면 또 진보가 막 또 결집을 해가지고 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이러한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측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측면, 그렇지 않은 측면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또 역사는 인류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렇잖아요. 우리 코로나 지금 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때는 유럽의 질병, 패스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창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항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어 있다. 그런 과정에서도 문화는 일종의 정신적인 감염이고 또 기생충처럼 어디 다른 것과 이렇게 연계해서 그래서 발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밈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 밈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또 새롭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 밈. 이기적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밈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밈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정보 단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진화를 하고 이러한 정보 단위는 뭐예요? 바로 DNA잖아요. DNA가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생물학적인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후손을 갖다 만들어내고 정보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밈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적인,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문화적인 그런 정보의 단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도 계속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도.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증식을 하는 그런 개념.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SNS상에서 또는 인터넷이 발달한 이런 사이버상의 어떤 정보들이 계속 진보하고 진화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포함해서 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과제는 바로 이 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제가 또 구글에도 올리겠지만은 오늘 과제는 이 밈에 대해서 조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밈. 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문화적인 요소에도 반영이 돼서 그래서 인류의 문화들, 문명들이 발전을 하고 있다, 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피엔스가 주도적으로 중심을 잡고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1500년경에는 드디어 이제 중대한 그런 이제 결과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제 과학혁명들이, 과학적인 그런 기술 개발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은 이제 과학혁명입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은 전통 지식과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집단적인 무지를 갖다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학이라는 그런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접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집단적인 무지를 갖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관찰과 수학이 중심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고 지식으로 새 힘을 얻어서 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명을 갖다 점점 더 발전하게 되는, 그래서 일상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차원에 오게 됐고요.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결국은 기술을 갖다가 발전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런 데서 선박을 갖다 발명을 하게 된다라든가 나침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탐험을 갖다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국주의를 갖다 좀 더 평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그렇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탐험을 하기 위한 배도 발명이 됐고, 나침반 이런 것들도 을 통해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됐고, 그렇죠? 그런 것도 통해서 이제 탐험을 하게 된 거예요. 원정대와 군대 그리고 과학자가 함께 가면서 그 지역에는 뭐가 유명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이제 같이 아우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된 거예요. 체계적인 지식 탐구로 국익이 또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인도를 지배할 때 뭐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갖다 이제 지배하고 식민 통치를 갖다 이제 할 때도 토지조사라는 거 다 하고 그랬었죠. 우리나라에 어떤 것들이 유명한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수탈하기 위해서. 영국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인도에서. 그래서 지리적인 요소, 생물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전부 탐험을 하고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산스크리트어가 유럽 인도적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아리아인이 백인종이라고 하는 이런 쪽과도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고, 이거 안 넘어가네요. 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성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기 실현이 이제 싹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신용은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갖다 공고히 하게 만들게 되죠. 그렇죠?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신용을 통해서 어떤 이제 어떤 화폐 경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서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새로운 윤리를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요. 또 성장지향 국가들은 대국불기, 특히 어떤 식민 개척을 갖다 이제 활발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의 식민 통치를 통해서 많은 자원을 갖다 수탈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네덜란드가 국가의 주식회사와 이런 것들을 깨하게 되고, 프랑스 경제버블 때문에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또 영국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은 산업혁명을 갖다 발생을 하게 돼서 굉장히 그 폭발적인 기술을 갖다 발전시키게 되죠. 그러한 과정에 이제 산업혁명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됐고, 증기기관은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게 되고,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이제 산업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유럽 국가를 산업혁명의 경쟁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거의 영향으로 농축산업의 기계화가 이제 깨지게 되고, 또 영국은 국가 간의 어떤 이제 공통적인 그러한 요소를 갖다 이제 껴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다가 표준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됩니다. 또 가족과 지역의 공동체 이런 것들은 자꾸 약화가 되고, 시장 그리고 국가의 기능이 점점 강화가 되는 그런 이제 체계를 갖다 만들게 됩니다. 제국주의가 퇴조하게 되고, 또 평화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혁명 또 행복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의 이제 붕괴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기존의 가족은 복지, 의료, 교육, 보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갖다 총괄하는 그런 이제 집단이었었어요. 그렇죠? 아프다 그러면은 간호해주고, 또 어떤 이제 공부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이런 것들이 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붕괴가 되고 다 뭘로?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가 그런 이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죠. 또 소비 공동체로서의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산업화 과정에서는 또 생태계 파괴를 갖다가 가져오게 됐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그런 생태계 파괴를 갖다 일으킴으로써 더 큰 부작용을 갖다 초래하게 돼서 환경 문제를 갖다 이제 발생시키게 됐죠.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이제 상관관계를 갖다 이제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수레만 가지고 있어도 자기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기뻐하는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좋은 자동차, 즉 페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욕심을 갖다 부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가 늘면서 행복감은 정체가 되고 또 만성적인 불만족이 또 진화를 갖다가 진화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부작용도 이제 초래하게 되는 거죠. 또 화학적인 행복은 어떤 이제 일시적인 감각일 뿐이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또 이제 하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는 종말을 갖다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는 사피엔스는 생물학적 한계를 이미 초월을 했어요. 자연 선택의 법칙을 갖다 이제 깨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고, 그렇죠? GMO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지적 설계의 법칙으로 이제 자연적인 어떤 법칙을 지적 설계의 법칙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줄기세포를 갖다 활용해서 치료도 하고, 줄기세포라는 건 이게 자연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연 선택의 법칙을 이제는 한계를 초월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반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있는 개체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원래 종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지적 설계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크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는 첫 번째, 생명공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형광토끼, 형광색을 나타내는 토끼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이버그 공학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망막이 손상이 됐을 때 인조망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계와 생물학적인 요소를 갖다 결합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비유기물 공학이라고 하는 뇌신경막, 소위 이야기하는 AI, 인공지능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컴퓨터를 갖다가 개발하고, 알파고가 결국은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 바둑 천재, 세계의 바둑의 으뜸이라고 하는 이세돌 구단을 갖다가 아주 그냥 무참하게 이렇게 깬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블루레인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류가 결국은 극단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면서 결국은 지적 설계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한계를 초월을 하게 되고 자연 선택의 법칙을 지금 위반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그 사례 한번 보시겠어요? 형광토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실게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동물들이 잇따라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광토끼가 태어났습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하얀 아기 토끼 8마리. 불을 끄자 2마리만 초록빛 전구처럼 빛이 납니다. 어미 토끼의 배아에 해파리 유전자를 주입해 탄생한 야광토끼입니다. Gene for the protein to put into the rabbits to show that the technique is working. It's an easy marker to show that it works.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야광돼지, 야광원숭이도 있습니다. 동물의 야광 유전자를 이식하는 실험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7년 붉은빛 형광 고양이를 복제하는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변화가 뛰고 있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줄기세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특히 동물 세포에 주입된 형광이나 야광 DNA는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경우도 많아 특정 질환의 유전자를 조작한 맞춤형 동물 생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사람의 경우도 유전자를 갖다가 유전자 가해라고 하는 크리스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변형을 시킨 그런 사례들이 연구가 됐어요. 중국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해 조작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구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세계 과학계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Two beautiful little Chinese girls named Lulu and Lana came crying into the world as healthy as any other babies a few weeks ago. 허 교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보균자의 정자와 일반인 난자의 수정란에
편집한 유전자 가위를 주입해 항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인민망은 에이즈에 대한 면역력을 갖도록 유전자가 편집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다른 유전자에 해를 끼칠 위험성 등 때문에 미국에서는 금지된 기술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구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허 교수가 재직한 대학 측과 윤리심사를 맡았던 의료기관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학계에선 인간에 대한 비인간적 실험이라는 비판이 더 큰 상황입니다. In cases where the potential risks are substantially higher than the benefits, which I think is the case here, that is not ethical. 허 교수가 6개 바이오 회사의 대표로 밝혀진 것도 연구 윤리 논란을 키웠습니다. 홍콩 언론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킬러 로봇에서 치명적인 인공 바이러스와 인간 유전자 조작까지 중국이 논쟁이 많은 기술을 광범하게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재입니다. 네, 이렇게 유전자를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해서 새로운 그런 어떤 존재를 갖다가 만들어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망막이 손상이 돼서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에게 인공 망막을 주입을 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납니다. 시력을 잃은 지 10년 만에 다시 눈을 떠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국내에선 처음으로 실명 상태의 50대 여성이 인공 망막을 이식받아 시력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합니다. 특수 안경을 쓴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형태는 뭐예요? 유전질환으로 완전히 실명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알아본 남편. 훌쩍 커버린 딸의 모습이 반가워 얼른 두둥켜 앉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식구가 옆에 있다는 거 인식하고 그 정도만 해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이화정 씨가 시력을 되찾은 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인공망막 이식 수술 덕분입니다. 안구에 인공망막칩을 심은 뒤 카메라가 찍는 영상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S자고요. 안경에 달린 카메라가 영상을 찍으면 휴대용 컴퓨터가 특수 처리해 인공망막칩에 전달하고 뇌신경이 자극을 받아 해당 영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일반 망막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전 세계에서 230여 명만 수혜를 입은 이 인공망막 이식 수술은 그동안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해왔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유전성 망막 질환을 앓는 국내 시각장애인은 만여 명. 하지만 아직 2억 원 가까이나 되는 고가의 수술 비용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네. 최근에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갖춘 그런 인간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이번 CES에서는 SF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인간부터 사람을 따라다니는 지능형 동반자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일상생활 속 로봇이 인간과 공존하는 최첨단의 미래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놀라는 표정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진짜 사람은 아닙니다. 천재과학자 프라나브 미스트리가 선보인 가상의 인공인간입니다. Hi Monica, what are you? Are you human or what? Hi, I am Neon. I am an artificial human. Can you try Korean?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스트리는 인공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생각한다면서 AI 비서와 다르게 인간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봇과 AI 기술은 우리 생활 속으로 더 깊게 들어올 전망입니다. 집사처럼 다양한 가전제품을 켜고 끌 수 있는 공 모양의 동반자 로봇 볼리. 삼성전자가 기조연설 무대에서 공개해 화제를 모은 이 로봇은 마치 애완동물처럼 사용자를 인식해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Can you move a little faster?
미래의 주방에서는 로봇 셰프가 등장해 일손을 덜어주고 레스토랑에서는 로봇이 손님 맞이부터 요리와 커피, 서빙까지 책임집니다.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한 뒤 눈이 부시지 않도록 알아서 햇빛을 막아주는 제품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또 잘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보행보조 로봇, 잼스도 큰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이번 CES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다가올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준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직접 설계의 3대 기술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고의 그런 어떤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초지능과 그리고 불멸의 신체를 가진 그런 초인류로 바뀔 것이다. 초인류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호모사피엔스가 초인류에게 이제 지금 현생 인류가 이러한 초지능과 불멸의 신체를 가진, 조금 전에 AI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이러한 초인류가 탄생을 한다면 이 초인류에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 그리고 성찰, 그리고 완벽하지 않았었던, 우리가 마치 신의 영역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했었던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성찰을 갖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면서 또 무책임한 신으로서의 역할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해서 우리 지구상의 최상의 지배자로서 위치에 올랐는지,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에 의해서 발전된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 위협하는지,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반성을 하고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